예, 반갑습니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기 에너지 생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는 실시간이랑 온라인을 좀 병행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게 좋다는 학생과 온라인 수업이 좋다는 학생이 거의 반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수업대로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되, 온라인의 수업을 다시 또 듣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걸 대비해서 하여튼 온라인 수업도 하고 실시간 수업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실시간 수업을 우선입니다. 실시간 수업을 듣고 만약에 못 듣거나 시간 안에 와서 못 듣거나 이제 다시 듣고 싶은 학생은 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온라인 수업보다는 실시간이 먼저입니다. 실시간 정해진 시간표의 수업 들어오긴 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좀 어렵게 배웠죠? 어렵게 배운 게 아니죠. 쉽게 배웠는데 어려웠죠? 내용이 어려웠어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좀 난이도가 약해요.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학습문법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둬서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보니까 좀 기분 안 좋죠, 그죠? 발전기의 원리인데, 발전기의 원리를 요약을 하자면은, 여기 도선의 단면적 있죠? 이 코일의 단면적에 얼마나 많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느냐,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끝이에요. 쉽게 생각하자면 다시 한번 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이 자기선속이죠.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잖아요.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만큼의 전기가 만들어진다 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자기선속의 변화를 주려면 코일의 단면적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 코일의 단면적의 변화를 주려면 이 코일을 회전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코일을 회전시킨다, 이제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회전시키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터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터빈을 어떻게 회전시켜서 코일을 회전시킬 것이냐 가 이제 발전기에서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느냐,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발전소에 이제 발전기를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앞에 있었던 그림에는 바깥쪽에 자석이고 안쪽에 코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에 쓰이는 발전기는 바깥쪽에 코일이고요, 안쪽에 자석이 있대요. 자석을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바뀌었대요. 그 방식이. 근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는 똑같아요. 코일을 두고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랑 자석을 놓고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집착이라기보다는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어쨌든 여기서 오늘 이번 단에 중요한 건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좀 화질 구지죠? 이거 좀 좋은 화질 사진을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첫 번째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에 증기 터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기는 수증기고요.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 그러니까 수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력 발전은 당연히 수증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라는 거는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끓이는 열 에너지를 석탄과 석유 같은 천연가스의 연소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아니죠.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서 그 화력으로 물을 끓여서, 급수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그죠? 냉각수에서 다시 그 물을 식히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면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화력발전소가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량 중에 가장 많은 비율 34.1%를 차지하는 발전 비율입니다. 주의할 점, 34.1%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쨌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화력 발전은 진짜 장점이 건설할 때 장소의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소라는 거는 결국 이제 물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증기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냉각수로도 쓰이는 물이죠. 그래서 이런 화력 발전은 그 해안가 주변에 설치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 화력 발전소 자체가 발전기 터빈이랑 뭐 코일이랑 뭐 자석 그건 뭐 기본적인 설비인데 결국은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그 물을 끓이고 안정적으로 그 증기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설만 갖춰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건설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 자체도 적게 됩니다. 단점 무시할 수 없죠.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온실기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대표적인 게 이산화황이 있습니다. 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는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화력 발전에서 또 특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도 같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 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석연료의 고갈염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대부분 석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석탄이 화석연료가 고갈될 경우에는 에너지 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끓일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우리는 뭐 석탄이랑 석유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고갈의 염려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연료의 운반 과정과 저장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현재는 이제 도시가스라는 시스템이 좀 생활화돼 있어서 가스를 뭐 충전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과거나 현재도 이제 도해지 지역에서는 그 가스나 LPG 가스나 석유를 이제 운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난방이나 이런 데 쓰는 연료도 꽤 많은 양을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발전소를 가동할 정도의 그 많은 양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좀 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력 핵 분열 발전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화력 발전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상어랑 오징어가 있는데 얘네들 아니고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증기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만듭니다. 앞에서는 이제 화석연료의 연소로 만들어진 열로 이제 물을 끓였잖아요. 여기서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이제 끓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 방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발전량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합니다. 꽤 많은 양을 차지를 하죠. 그럼 이 원자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자, 우라늄 원자핵이 있을 때 중성자가 와서 우라늄 원자핵을 땅 때려요. 그럼 이때 핵 분열이 발생을 합니다. 핵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이 전혀 다른 원자로 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성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우라늄도 또 다른 원자핵으로 분해가 되고 핵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라늄의 분열 과정을 이제 좀 급속도로 빠른 시간 동안에 확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건 원자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폭탄을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정도의 열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 거죠. 중수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거나 예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요, 일단 발전 비용이 저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 비용은 원재료 비율이에요. 우리가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석유를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와 비교를 하자면 원재료 우라늄의 비용이 저렴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저렴했었는데 이제 핵을 좀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들을 쓸 줄 아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하여튼 뭐 어쨌든 발전 비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실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라는 과정이 없고 핵 분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실기체는 배출하지 않죠. 근데 단점,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한 피해는 이제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이제 복구 비용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생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고가 난 지점을 거의 사용을 못하죠.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소모량도 엄청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 뭐 세척을 한다던가 치료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죠.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런 식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워낙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발전소의 입지 조건이 까다롭죠. 자기 집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 했을 때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요. 그죠? 그래서 민가에서 떨어져야 되고,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면서 또 냉각수랑 이제 물을 공급받으려면 바닷가 근처로 또 가야겠죠. 그죠? 되게 위험한 발전이다 보니까 그런 입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사선은 투과력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핵 분열 발전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을 차단하고 또 안에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 폭발도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벽 자체가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건물 시멘트 만드는 게 아니고 수미터 단위의 시멘트 벽, 그리고 나무로 된 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선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네 번째, 핵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데,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일반적인 쓰레기를 다루는 방식대로 이제 소각을 한다던가 그냥 일반적인 매립을 하지 않고요. 상당히 깊은 곳에 매립을 하던가 바닷물 속 깊이 이제 매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둬야 돼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방사선이 이제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 단점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발전 방식이고 효율도 좋지만 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수력 발전이에요. 보면 이제 물을 가둬뒀죠. 가둬둔 물에 그 낙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이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방식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증기 발생이 없죠. 그러니까 물을 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열 에너지를 이용했다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력 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갑자기 뭐 비가 너무 안 온다던가 이런 게 없다면은 뭐 연료비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온실기체 역시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온실기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화력발전과 비교를 한다면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준이죠. 그 친환경적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댐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을 가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세숫대에 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수지 물 받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댐에 가둬지는 물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또 댐이 있어요. 발전을 할 수 있는 댐은 아니지만 우리 댐을 건설을 했었죠. 댐이 있는데 그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곳이 수몰됐거든요. 그럼 그 수몰지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견고하게 댐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됩니다. 앞에서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몰되는 지역의 생태계는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짐승들, 그죠? 아니면은 식물들, 생태계가 원래 기존에 보존된 생태계가 이제 수몰되는 거잖아요. 그럴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약간 양날의 검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수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학 에너지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기를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터빈을 돌립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다 터빈을 돌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원자력 발전은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로 이거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린다.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과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변환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 좀 생뚱맞죠. 위치 에너지 앞에 있는 두 개랑 좀 다릅니다.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는 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발전기의 원리를 배웠고, 발전기에서 터빈을 돌려야 전기가 발생한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세 가지를 지금 대표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각 방식들에서 터빈을 돌리는 방법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발전 방식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비교할 줄 알면 뭐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